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심 반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지입니다. 네, 어제 제가 엄청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랜만에. 내가 힘들면 바닥이네. 아, 힘들다고 하니까 또 야, 살려주네요. 장이. 내가 힘드니까 바닥이네.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완전 무슨 표상이냐 리트머스 종이냐 무슨 시그널이냐 이정표냐. 와, 정확하네 진짜. 그러게요. 진짜 이때까지 힘들다고 한 적이 없었잖아요. 계속 오래 좋았는데 어제 너무 힘들어요 했더니 와 진짜 바로 살려주네요. 와, 참. 이렇게 오를 거를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근데 원래 이런 게 주식시장이죠. 네. 네, 오늘 이런 급등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코스피 1.6%, 코스닥 네. 2.1%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조금 씁쓸한 건 외국인이 오랜만에 입장을 다시 했어요. 코스피에서 3천억 가까이 샀고요. 코스닥도 3천억 좀 넘게 샀습니다. 네. 외국인이 안 살 때는 그렇게 못 오르다가 외국인이 딱 사니까 바로 이렇게 장이 오르네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없었다는 거지. 트레이딩만 하다가 그 매수 보유하는 세력이 들어오니까 휙 올라간 거지. 트레이딩 하던 그 자리에다가. 네. 네, 참 씁쓸합니다. 자꾸 외국인의 이렇게 한국 주식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오늘 원달러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1293.7원으로 좀 많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대만도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홍콩이 1.3% 정도 항생지수가 좀 상승하고 있고 상해도 한 0.5% 정도 오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원전 관련주 그리고 방산주들 많이 상승을 했고요. 전기전자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 하나시스템 여기는 뭐 방위산업청하고 4천억짜리 계약이 나와서 13% 상승했고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현대일렉트릭 이런 변압기 전력 인프라 주들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건 맞죠. 그래서 한국전력 샀다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인생에? 난 세상을 너무 앞서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이지. 네. 네. 미국에다 파는 전력 인프라주를 샀어야 되는데 한국엔 한정돼 있는. 그러니까 바보 우물한 개구리라서 그래요. 참 이제 전력이 앞으로 이제 커지겠다. 잘못 본 거지 뭔가. 네, 그렇죠. 디테일이 약해.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전기전자 섹터는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뭐 반도체도 좋았고요. 삼성전자가 거의 2.9%, 거의 3%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이닉스도 2.8% 정도. 삼성전자 3%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서비스업 여기서도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것도 이제 원전 관련주죠. 오늘 한전산업이 상한가 같고요. 한전기술은 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던 회사들도 오늘은 조금 반등이 있었어요. 특히 CJ, CGV 여기 지독하게 계속 하락만 주장창하다가 4.3% 오늘 좀 반등을 했고요. 크래프톤, 넷마블 이런 게임주도 오늘 3, 4%씩 상승했고 네이버도 한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우수장비 섹터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들이 좀 좋았고요. 하나오션도 7%나 삼성중공업 4.7%, 뭐 조선주도 골고루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철강금속과 의료정비 섹터가 조금 안 좋았는데 뭐 철강주들은 뭐 조금 조정받은 정도. 네. 네, 뭐 크게 뭐 특징적인 하락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라고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워딩인 것 같아요. 신규 원전 건설. 그동안은 이제 원전은 이제 폐기해버리는 게 이제 주요 정부 기조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정부가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던 정부가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산업부 장관이 첨단 산업 신규 투자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해서 공급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7월 말쯤에는 2024년부터 2038년에 적용이 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요거 수립에 착수를 이달 말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이 담기지 않을까. 여기에 담긴다면 9년 만에 다시 담기는 거라서 원전주들이 오늘 좀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다 짓느냐가 참 문제긴 하네요. 네, 다들 기피를 하긴 하겠죠. 네, 그렇죠. 옛날에도 한번 난리 났었잖아. 이거 한다 그래서 어디 막 불타고 막 그 군이 막 다 불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문제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소멸 지역이 점차 많아져서 소멸되는 지역에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구가 좀 소멸이 빠르게 되어가는. 심각하죠. 지금 1년에 27만 명 애를 낳는데 커플이 쉽게 얘기하면 1년에 15만 쌍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앞으로는. 커플이 15만 쌍. 결혼 안 하는 애들까지 지금 더 적고. 야 15만 쌍?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돌아가시는 분은 앞으로 많아지겠죠.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멸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거기다가는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가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멸 지역은 이제 자치공화국 같은 거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앞서가시는 거 아닌가요? 미들리. 저 항상 앞서가서 주식 먼저 잡아서 하나도 못 먹잖아요. 그 미들이스트 코리아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 딱 오시는 거가 뭐 사우스 아시아 코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조금 특이한 건 저의 아버지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약간 끝자락 정도였잖아요. 그때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들의 자식들 세대인 딱 제 세대가 인구가 마지막으로. 많았어요. 당연하지. 그러면 좀 이 인구가 마지막으로 좀 폭발하는 시기인데 결혼을 안 해서 그래요. 출산율이 지금 상황이 너무 낮은 게 조금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낮아질 것인가. 지금 내가 그래요. 15만도 결혼 안 할 거라고. 앞으로 13만 쌍이 나와 1년에. 지금 낳는 애들 기준으로는 올해 애들은 결혼을 해봐야 1년에 한국 애들끼리 결혼 13만 쌍 이상 할 수가 없어요. 13만 쌍밖에 안 나와.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죠. 거기 애 하나 놓으면 13만 명이야. 그러면은 뭐 나중에 싱가포르 되는 거지 뭐. 지금 분위기가. 저도 뭐 딱히 출산율에 있어서는 기여한 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뭐 그걸 무슨 우리가 뭐 공장인가 기여를 하게. 좋은 대로 살아야죠. 네, 뭐 계획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아기 낳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러운가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MZ 세대들은 경제적으로 집 못 살까 이런 걱정보다는 내 커리어를 조금 더 중요시하고 내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가장 좀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왜 출산율 토크가 됐죠? 아니 뭐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탈원전 정책에서 어디다 심을까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갔는데 그렇구나. 그럼 50세 넘어갖고 다들 외롭겠는데 그 세대들은 아기가 없어가지고 50세 아니야 50세 아니고 60세 60에서 70세 넘어가면 조금 외로울 수도 있겠다. 근데 뭐 혼자 놀던 애들은 끝까지 잘 놀 수도 있긴 해요. 그쵸? 네. 네,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그 하이브가 약간의 노이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6%대. 오늘 하이브는 한 1% 정도밖에 반등을 못했지만 SM이 오늘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NH증권에서 목표가를 12만 원에서 14만 3천 원으로 상향을 시켰는데 일단 엑소의 계약 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평가를 한 게 가장 큰 상승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전속 계약 분쟁이 이제 합의에 도달하면서 가장 큰 우려가 제거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중국 팬덤의 공동 구매 수요, 이게 한 86만 장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선주문만 160만 장 정도 기록을 해서 자체 최대 초동 기록을 갱신할 거다라고 좋은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6% 정도 상승한 컨센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 340억 정도를 전망을 하면서 오늘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렸네요. SM으로. 네. 다른 엔터주들 대비해서 밸류가 제일 낮습니다. PER로 보나 PBR로 보나. 네. 오늘 정말 크게 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근데 그동안에 많이 빠진 거 한 방에 해결한 건 아니지만 많이 빠졌던 걸 만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GS건설은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 인천 검단 사태의 파급 효과는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한 20%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정부 추산으로 한 1조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재시공 손실이 5,500억 정도 GS건설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2023년도 상반기 결산에 손실로 반영을 한다고 하고요. 앞으로 5년간 분할해서 자금을 투여한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알려진 1조 원보다는 거의 뭐 절반 정도 가까운 수준이라서 요거는 일단 다행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반등을 크게 못했거든요. 네. 저번에 20% 빠진 거에 비해서. 그 말은 앞으로 이제 8월에 발표될 다른 80개가 넘는 현장의 조사 결과가 조금 우려가 되지 않나. 시장에서는 그걸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모두가 그 우려를 하고 있으면 정작 그 우려가 재료가 나왔을 때 과연 뭐 상승으로 반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렇죠. 주가는 뭐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들 만큼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얻어맞아도 좀 둔탁해졌잖아요. 벌써 이틀 만에 둔탁해졌으니까. 거의 뭐 20년 전 주가 수준으로 갔다고 하는데, 네. 네. 사실 20년 전 주가 수준인 게 몇 개 됩니다.
비싸네 지금. 그리고 5,500억 정도라는 손실도 사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근데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유동부채 등을 고려해도 영업이익 또한 연 5천억 정도 수준이고 현금성 자산도 한 3조대 정도 있거든요. 이걸 네.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비용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단 현장의 이 충당금 규모가 예상보다 좀 낮아진 건 좀 다행스럽지만 현대산업개발 그때 사례를 보면요. 처음에 비용을 1,700억 정도 인식을 했었습니다. 커졌죠, 근데. 근데 추후에 1,600억을 추가로 반영했으니까 2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5,500억으로 일단 추산을 했지만 짓고 보면 또 비용이 또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가장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 혹은 영업 정지 그렇죠. 요거잖아요. 요것도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것도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조사 결과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도 리스크긴 합니다. 예전에 현대산업개발도 그때 붕괴가 난 이후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조달금리가 좀 상승을 해서 비용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번에도 GS건설은 A+ 등급에서 A 제로 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막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렇죠. 워낙 자기 돈만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예, 건설업황이 날아가는 날에 다시 한번 봐야 될 텐데. 근데 물타기 언제 하냐 도대체. 아니,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주택 경기는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보고 분위기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좋아질 것 같다고 하던데. 상업용 부동산 하도 집값이 올라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때려부셔가지고 주거용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봤잖아요. 여의도에 증권사 건물을 때려부셔가지고 레지던스로 만들었잖아요. 앙사나라고 합니다. 앙사나 레지던스. 그 평당 1억도 넘는 거 그거. 거기 뭐 40억, 50억짜리 막 이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 상가 건물은 아니고 하여튼 이 오피스 빌딩촌에 주거용 건물이 생기지? 너무 신기한 거. 뉴욕 같은 스타일로 가려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했는데 뭐 엄청나게 비싼 주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주택이 좋긴 좋구나. 팔 자신 있으니까 그걸 했겠구나. 그 오피스 해주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는구나. 덕분에 오피스 공급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오피스 공급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오늘 또 우연히 전문가하고 이제 대담을 했는데 저희 여기 있는데 이쪽에 좀 오래된 건물 많잖아요. 네. 저 서울역 근처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 많잖아요. 그게 새로 싹 다 지어진다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들, 상업용 빌딩들. 예, 상업용 빌딩들이 새로 세워진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그쪽 경기는 앞으로 몇 년간 좀 살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미국이랑 또 반대네요. 미국은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이 좀 걱정스럽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거용을 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지. 미국은 아파트로는 안 짓잖아. 그렇죠. 우리처럼 30층, 50층은 안 짓잖아. 네. 네. 아파트 여전히 비쌉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그 2차전지 중에 오늘 뭐 금양이 뜨거웠습니다. 22% 상승하면서 네. 뭐 신고가를 찍었어요. 네. 코스모 화학도 한 9%, 에코프로 BM도 3.5%, 에코프로 1%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이동채 회장, 네. 이 에코프로 전 회장이죠. 지분 가치가 올해 1월 1일 대비해서 7월 7일 기준까지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네. 10배 급등을 해가지고 지분 가치가 5조 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을 여러 명을 역전을 했습니다. 총수시네요, 이제. 총수예요, 이제. 네, 네. 네, 일단 금액만 보면. 네, 국내 순위는 이제 5위가 됐고요. 상위 4명이 누구냐면 이재용 회장 12.5조 원입니다. 네. 홍라희 전 관장 8.4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6조, 이서현 이사장 5.2조. 모두 4명 다 삼성가거든요. 네. 삼성가 빼면은 그다음이 1등이에요. 네. 1등이네. 그러니까 삼성가 빼고 1등이네. 삼성가 빼면 1등이에요. 네. SK 최태원 회장도 1조 8천억. 2조가 안 되거든요. 이 SK 회장의 2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가치가. SK는 주가가 쩔이니까. 그렇죠. 네. 네, 현대차 정의선 회장 3.6조, LG 구광모 회장 2조, 롯데 신동빈 회장 5,500억. 롯데는 이제 에코프로한테 거의 10분의 1. 네, 거의 중소기업 정도. 네, 이네요. 야, 나 축하할 일입니다. 물론 이제 회장 개인의 지분만 따졌을 때지만요. 네. 개인적으로 한 달에 걸쳐서 되게 친해요. 누구요? 제가 이동철 회장하고. 뭐 아시잖아요. 나 한 달에 걸쳐 엄청 친한데. 맞습니다. 네. 비밀이야. 비밀. 비밀이야. 네. 네. 뭐 다들 이제
어. 2차 전지 2차 전지로 없는 줄 아시는데. 저 한 달에 걸쳐서 이동철 회장님하고 엄청 친해요. 한 달에 걸쳐서. 2차 전지 있습니다. 한 달에 걸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동채 회장 직접은 모르지만 그분 나 몰라. 네. 예.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주. 요건 디리스킹 때문에 굉장한 수혜를 지금까지 뻗어나가고 있어요. 요거 사실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뜨겁다, 수주장고 올라간다, 변압기, 미국 쇼티지다,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예. 이제 끝이겠지, 이 정도 올랐으면 됐지 하는데, 수주장고 계속 올라가고, 네. 점점 실적도 좋아지고, 예. 거기다 또 수주장고 또 올라가고, 요게 계속 반복되는 이게 선순환 지금- 사이클을 보이고 지금 있어요. 다 전기차 관련이야. 따지고 보면 이 난리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문명사적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 오늘 또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야, 원래 유럽이 자동차의 본고장 아니었어?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이런 애들이? 근데 그걸 누가 잡아먹었지? 포드가 잡아먹었잖아요. 그 T라인인가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의 본고장이 미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요즘 갑자기 불현듯 그걸 생각하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그럼 앞으로 자동차의 본고장은 중국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전 떠올랐어요.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 모델 T가 엄청나게 생산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반 노동자가 자동차를 사는, 옛날 귀족이나 타던 그 마차를 노동자가 타는 세상을 열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대수로 따지면 중국이 앞으로 미국 다음에 자동차 헤게몬을 가진 나라가 되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차츰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또 너무 앞서가시는 게 아닌가. 항상 뭐 너무 빨리 잡아서 뭐 네. 애플 프로도 막 3, 4년, 5, 6년 뒤에 있는 일을 오늘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네. 컴퓨터다. 그럼 맞아. 맞는데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한 3, 4년 걸릴 거예요. 네. 이게 문제지. 너무 판매량이 조금 나와야겠죠. 아유, 3차, 4차, 5차 제품 나와야 돼. 예. 아이폰 우리가 쓴 게 아이폰 3인가부터 썼어요. 우리가 쓴 게 아이폰 3야. 네. 그러니까 아이폰 5부터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비전 프로 5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네. 네. 그리고 이제 IT 중에서도 이 HBM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오늘 장비주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HBM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단기간에 빨리 반영이 됐다. 너무 단기간 급등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PBR 밴드가 1.6배로 상단이다라는 이베스트의 보수적으로 보는 좀 리포트가 좀 나온 이후로 챗GPT 이용자 수 감소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계속 반도체가 일주일 내내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폭등을 했어요. 대만 언론에서 이제 AMD의 리사스 CEO가 19일에 대만 방문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 AI 반도체 MI300인가요? MI300? 네, 요거 생산 관련해서 TSMC하고 미팅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해서 어제 마이크론이 한 3% 정도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메모리 가격 하락이 조금 주춤해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디램 가격이 2분기에는 한 13에서 18% 가까이 좀 하락을 한 데 비해서 3분기에는 어쩌면 보합이거나 아니면 5% 내외로 하락폭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삼성 하이닉스 다 3% 조금 안 되게 급등을 했고 STI, PSK 홀딩스 여긴 16%대, 13%대 엄청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도 6%, 4%대씩 상승을 했고요. 네. 뭐 솔브레인, 심텍, 동진 세미캠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5% 조금 내외로 반등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이슈인데 DGB 금융이 제일 지금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뭐 절차적인 요건이나 지분율 요건이나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는 뭐 이견이 없다 이렇게 허용해주겠다라는 분위기를 좀 갖고 있어서 연내에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은 뭐 과연 우려를 할까요? 그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 게 지금 대구은행이 국내 지점에 총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구 지점, 대구 쪽, 제 경상도 쪽 이쪽은 아무래도 많겠지만 그 이외 지역에는 서울에 한 지점 3개 정도 있고요. 인천에 1개 있고 경기권에 한 4개 있고 대전에 1개 있습니다.
너무 지금 뭐 5개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쪽 이외에서는 조금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초기에는 이 서울 지역이나 이쪽 경기 쪽 지역 외에 충청도나 강원도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금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또 초기 투자 비용 많이 들겠죠? 지점을 그렇죠. 새로 짓는데 그리고 신규 고용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인건비 부담도 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초기 비용 때문에 대구은행만 보면 수익성이 초반에는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과연 은행주들은 언제 반등을 할 것이냐? 은행주들. 이거는 참 끝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조금 올해 가을 9월 지나서 조금 위험한 게 크게 없어.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뒤늦게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9월 지나면은 배당 있지 이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죠. IBK 적은 같은 데가 경우는 2%대. IBK 한 10% 되지 네, 않습니까? 많은 데는 10%대. 네, 그러니까 네,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1월 달에 그 주가 반등이 세게 왔던 거는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출 자산도 증가를 이제 안 하고 사람들이 뭐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시기는 조금 지나면서 대출 자산 증가율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쌓여가는 순이익들로 인해서 자기 자본만 늘어나면 ROE가 떨어지는데 요거 빨리 재분배를 좀 자본 재배치를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아니 있지만 은행은 자본 빨리 태워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대출해 주잖아. 그렇죠. 배당을 지금 주거나 부채 비율이 지금 GDP 명목 GDP 대비 개인이 104% 정도 되고 저기 법인이 117% 돼서 224 도합 한 223% 정도 되거든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닙니다. 네. 너무 높아요. 네. 자본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빨리 뭐 배당이나 자산 매입해서 자기 자본을 빨리 깎아서 ROE 좀 높이거나.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정부에서 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비은행권 인수를 조금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사실 자사주 매입보다는 훨씬 더 이게 리스키하지. 예, 잘못했다가도 안 좋은 회사 인수하면 또 큰일이잖아. 그런 경우도 있죠. 인수할 만한 회사 많이 인수하긴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주주들이 되게 한번 난리 피웠잖아. 우리 지주가 거기에서 너무 비싸게 샀다고. 아, 그렇죠. 자산운용상가를.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그거 수익으로 환원시키려면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 예. 사실 카카오 같은 이렇게 고밸류를 받는 회사가 저밸류를 받는 PER 5배짜리 회사 이런 거 사는 거는 아주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그쵸. 우리금융 같은 저 PER 받는 종목이 고 PER 받는 사업을 뭔가 인수한다? 그리고 주식 이거는 교환하면은 진짜 손해지. 그렇죠. 기존 주주들한테. 네. 네, 어쨌든 빨리 자본 재배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수요일이죠.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